안녕하세요. 오늘 파나마 운하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알려드릴 안태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드리고 드 바스티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의 탐험가로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때에도 같이 항해했던 사람입니다. 콜럼버스와 신대륙을 발견 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바스티다스 이 사람도 자신만의 항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항해에서 얻은 이익의 5분의 1을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항해를 떠나는 허락을 받고 이제 1499년에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 북부 해안을 따라서 탐험을 하고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을 하면서 항해가 끝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스페인의 카디즈라는 항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과델루프라는 섬을 거쳐서 남아메리카 북부 해안을 따라가다가 우라바만을 탐색을 하고 만사요만을 발견한 뒤에 이제 산토 도밍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항해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오랜 항해로 배가 많이 손상되었었고 또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산토 도밍고로 가게 됩니다. 이 산토 도밍고는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바스티다스의 항해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스티다스의 항해 중 아까 말씀드린 만사요만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파나마입니다. 다시 말해 바스티다스가 파나마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파나마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독특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협이라는 지형인데 땅으로 된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즉 양쪽이 바다로 되어 있는 가늘고 긴 지형을 말합니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에는 한쪽이 대서양, 다른 한쪽은 태평양에 닿아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파나마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운하라는 것은 이제 기존 땅이었던 곳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하가 하필 파나마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운하를 만들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그 대량의 운송은 대부분 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이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혹은 유럽에서 미국의 서부로 아시아 동부에서 미국의 동부로 이런 식으로 갈 때 남아메리카를 삥 둘러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가 있다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동쪽, 그러니까 뉴욕에서 미국의 서쪽 LA로 갈 때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빙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려 2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지 않고 파나마를 통해서 간다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고작 8,300킬로미터, 무려 12,000킬로미터 가까이 그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이제 수위의 다른 두 부분을 이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양쪽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배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 파나마 운하에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를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다는 왼쪽 위가 대서양, 오른쪽 아래가 태평양입니다. 사실 큰 지도로 봤을 때는 이제 동쪽이 대서양, 서쪽이 태평양인데 이제 파나마의 경우 지형이 살짝 뒤틀려 있어서 이렇게 약간 반대의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를 타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서양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가툰 관문입니다. 여기서 수위를 올려줍니다. 올려서 이 가툰 호수에 맞게끔 올려줘서 가툰 호수를 가로질러 가다가 이제 태평양에 다 와서 이제 페드로 미겔 관문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가고 그 다음 미라플로레스 관문에서 수위가 완전히 해수면으로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대서양, 오른쪽이 태평양입니다. 여기 있는 가툰 관문에서 삼중 관문을 통해서 가툰 호수의 수면으로 올라가고 이제 페드로 미겔 관문에서 한번 그리고 미라플로레스 관문에서 이중 관문을 통해서 태평양 해수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관문을 통해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런 설비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하라고 해서 꼭 관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알기 위해서 아주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지 한 30년 정도 후에 이미 스페인의 찰스 5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도 세웠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나서야 이 프랑스에서 공사에 도전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페르디낭 에셉스라는 사람이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도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쿨레브라 수로, 이전의 이름은 갈라드 수로였는데 이곳 때문입니다. 여기 파나마 운하의 3D 진호가 있는데 이제 그 화살표 부분에 있는 것이 쿨레브라 산맥입니다. 지금 파란 것이 운하인데 저 산맥을 뚫고 지나갔어야 됐습니다.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정말 큰 왼쪽에 보이는 저런 산맥이었다면 운하를 파는 것은 뭐 불가능했을 것이고 조금 작은 산맥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말은 쉽지만 사실상 산을 옮기는 정말 산을 파서 옮겨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이것이 그 쿨레브라 수로를 공사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 당시 사진인데 사실 지금 기술로도 쉽지 않은 그런 공사인데 이 당시에 지금 1800년대 중반에 공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무려 22,0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사실 이 사망자들이 공사의 위험성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말라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기들이 옮기는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열대 지방에서 땅을 파서 물웅덩이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웅덩이가 모기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서식지고 그렇다 보니 이제 모기가 많이 번식을 하고 말라리아도 창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개미들이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로 효과도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침대에 개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침대 다리를 그릇에 올리고 그릇에 물을 담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물이다 보니, 물을 담아놨다 보니 오히려 모기들이 살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사실상 침대 옆에 말라리아 병원균을 키우던 셈이 됐고, 결국 더 피해가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고, 예산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결국 프랑스는 공사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책임자였던 SS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공사를 포기하게 된, 그리고 2만 2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이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이 과정에서 처음에 파나마 공사를 시작할 때 프랑스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사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는 그냥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공사를 이어서 하고 있지 않던 도중에 10년 후 이제 미국에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여기 보이는 존 프랭크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사실 처음에 파나마 운하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프랑스가 그 실패했던 그 사건을 보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한번 다른 데를 알아보자 해서 그 파나마 북쪽, 서북 쪽에 있는 이 니카가라에 저기 보이는 호수를 통해서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당시 이 주변에 있는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이곳에 지으면 이제 안전하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그 프랑스 공사를 넘겨받아서 약 10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들인 이 돈이 무려 86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고, 사실 역사상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가장 컸던 그런 공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물론 그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대처가 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결국 이런 역경을 거쳐서 결국 완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프랑스가 공사를 하던 현장과 공사 장비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넘겨받으면서 이제 공사 현장을 빌리는 형식으로 콜롬비아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하가 완성이 돼갈 쯤에 콜롬비아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 파나마의 그 저항군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파나마 저항군들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자기네들의 그 독립을 도와주면 우리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주겠다, 이런 식의 계약을 맺게 되고, 실제로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나마는 바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에 맞춰서 이제 독립을 인정을 하면서 그 군대를 파나마로 보내서 주둔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파나마의 독립을 도와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나마는 지금의 하나의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
이 완공이 된 것이 1914년입니다. 한 80년 정도를 이제 미국이 완전히 소유를 하게 됩니다. 미군도 주둔하고 이런 식으로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파나마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많은 마찰을 빚다가 결국 1999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15년 전에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게 그 소유권을 넘깁니다. 이때 물론 그 파나마 운하가 영원히 그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 조건을 걸고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파나마 운하의 모습입니다. 화물선도 지나가고 여객선도 지나갑니다. 파나마는 이 선박들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척당 통행료가 무려 5천만 원입니다. 평균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통행료를 걷는 기준은 이 통행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조 원까지 다른다고 하는데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은 여객선의 경우에는 침대 숫자, 화물선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숫자 등으로 그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사상 최고의 그 통행료를 냈던 것은 3억 원을 냈는데 디즈니의 그 크루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는 35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낸 사람은 리차드 헨리버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배가 아니라 사람이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수영을 해서 이 운하를 건널 때 350원을 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통행료를 받고 파나마 운하는 그래서 연평균 2조 원이라는 수익을 냅니다. 파나마 운하의 주된 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는 계획된 지 약 1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대 운송량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금 수로가 약 가로 너비가 33m, 길이가 294m 정도 되는데 이는 사실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배보다 좀 작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대밖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들이 몇 주씩 기다리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너비와 길이는 하나의 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나맥스라는 이름으로 통용될 정도로 사실 이 파나마 운하가 많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도 크게 못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신규 수로, 그 수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2006년에 파나마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이고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를 확장하는 그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보이듯이 이제 그 기존의 수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넓은 수로를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배를 타고 파나마 운하를 가로질러 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영이었습니다.